창업 따라잡기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4주차 접어들었는데요. 첫 주는 저희가 이제 그 과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창업이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을 벌고,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창업의 개요, 그다음에 창업 현황, 그리고 창업의 성공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에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죠 3주차에는 창업 준비 과정 그래서 그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가 그 환경부터 하는 거 그리고 뭐 아이템 선정 뭐 어떻게 이제 계략적인 거 아이템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이 뭐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를 가지고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서민갑부 요것도 좀 소개를 드렸었죠. 관심 있는 학생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요거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육하원칙. 뭐 글쓰기 할 때,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사건 같은 거 이제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거죠. 지금 창업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해놓으면은 좀 정리가 된다 그럴까요? 그 창업에 관련돼 갖고 나름대로 딱 그 정리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는가? 근데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데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할 것인가? 같이 하는 경우라면은 자금을 좀 분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도 가능합니다. 또는 뭐 내가 자금을 대고 상대방은 뭐 기술력을 댄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할 것인가? 창업을 언제 해야 되는가? 준비가 다 갖춰진 다음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환경 검토가 있었죠. 적성에도 맞고 가족들에게도 허락을 받을 수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은 딱 느껴졌을 때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창업 환경 검토하는 게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입지 선정에 관련된 얘기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물론 이제 자금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팔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자, 아이템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왜 하는가? 그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으로는 이익 창출이 되겠지만은 더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로운 일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른 창업 절차,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의 개요가 나와 있고, 교재는 62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업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구체적인 순서예요. 순서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따라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교재 6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선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뭐 동종 업종이 되겠죠. 또는 동종 제품을 취급하는 경쟁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동종 제품을 취급하는 경쟁 기업에 비해서 내가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기법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좋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고객이 찾아오고 제품이 판매가 되겠죠.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경쟁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든 가격적인 측면이든 또는 마케팅적인 거든 또 서비스가 뭐 서비스 측면이든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자 즉 나하고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은 있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좀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좋겠죠. 반대로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조금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의 접촉은 많지 않지만은 내부에서 뭐 오는 고객만 접대하든가 또는 내가 기술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쪽이 맞겠죠. 뭐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근데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 어렸을 때 뭐 좀 잘못된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를 싫어한다. 그렇게 개를 싫어하는데 애견샵을 할 수는 없겠죠. 개와 관련된 걸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반면에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반인들보다도 유별나게. 그러면은 당연히 강아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죠. 꽃 가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꽃집을 우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하고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거든지 내가 잘하는 거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물론 이제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그 업종이 성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꼼꼼하게 이거는 뭐 기존 그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든가 또는 뭐 유튜브를 검색을 하든지 뭐 책을 보든지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5년 정도. 통상적으로 이제 뭐 식당업 같은 거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 자본을 다 뽑는데 그 회수하는데 보통 이제 최소로 잡는 게 3년 정도를 잡아요. 영업이 무난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성장 산업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죠. 최근 뭐 한 10년, 20년 된가요?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령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실버 산업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증가하니까 1인 가구에 맞추어서 그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 관련된 물품들 그런 것들이 성장 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은 못 봤을 가능성이 큰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옛날 얘기겠죠. 한 뭐 30년, 40년 전에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쌀가게라는 게 있어요. 그 쌀집에서 쌀을 사다가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죠.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대형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서 쌀을 판매를 하죠. 쌀 종류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렇게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보관하는 것도 옛날에는 뭐 뒤지니 뭐 쌀통이냐서 크게 집집마다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다 먹는 걸로 바뀌었죠. 당연히 쌀가게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되겠죠. 물론 지금 다 없어졌지만. 지금 있는 그 뭐 도소매점이나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향후 5년, 10년 뒤에 또 생활 환경이 바뀌면 없어질 업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네 슈퍼마켓이 전부 다 편의점으로 대부분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방 같은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카페로 바뀌었죠. 카페도 물론 이제 동네 조그만 카페들도 있지만은 되게 프랜차이즈로 크게 학생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대의 상황이 바뀌면서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관련된 사업들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해 봐서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자, 그게 이제 성장성이 되겠고 판단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창업 아이템 선정할 때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업 조건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 그다음에 내 건강 상태, 그다음에 가족들과의 협의가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자본 규모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없는데 크게 사업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바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자본에 맞추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뭐 은행을 통해서나 뭐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금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기본 원칙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되고, 그다음에 나하고 적성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 규모에 맞아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이 되겠습니다. 즉, 뭐 아이템 뭐 할 것인가 따질 때 이 네 가지를 써놓고 하나하나 여기에 맞춰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64쪽이에요. 자,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는 뭐 제목에는 뭐 아이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창업자가 좋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후보군으로 정해서 한 10개 정도 선택을 한다. 10개 정도 내가 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10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평소 관심 있던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10개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뭐 그런 것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 같은 거 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로 뛰면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템 후보를 10가지 정도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가지를 정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당되는 사업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책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0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하겠죠. 막연하게 그냥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 수익성이 어떻다, 안정성, 이건 뭐 쉽게 망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쟁관계, 다른 이미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하고의 경쟁관계, 소유자금 등등을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뭐 상당히 그러니까 아이템 후보가 아이템이 1, 2, 3, 4, 5, 6, 7, 8, 9, 10, 10개 있으면은 1번 아이템은 소유자금 측면에서 내가 100%할 수 있다. 3번 아이템은 자금을 하는데 뭐 은행을 빌려야 된다. 5번 아이템은 자금 내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자금 측면에서는 빵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을 따져봤더니 뭐 1번 아이템은 매우 좋다. 그러면은 뭐 5점. 그 다음에 뭐 그저 그렇다. 뭐 3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요 사업성, 수익성, 안정성, 경쟁관계, 소유자금 등등등 이걸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 항목들 정해놓고 아이템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 3개를 선택을 합니다. 3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는 이건 내가 직접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실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분석할 때도 뭐 개략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뭐 되도록 상세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점수를 따져서 상위 순위 아이템 3개까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3개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교재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경영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교육학에서도 나오고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 때 어떤 게 좋겠는가? 그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 창업 아이템 도출하고자 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뭐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고, 여러분이 꼭 창업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다른 창업하고자 하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써먹기 좋은 유용한 기법들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래가지고 이게 1941년도 미국의 광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알렉스 오즈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해낸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1년도 나왔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사회자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자가 한 명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니까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각각 사람들한테 시간을 뭐 5분, 10분씩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각각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디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좀 조건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주제가 틀렸다. 라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이나 비평하지 않고 많은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엉뚱한 아이디어, 아주 좀 얼추당도 않은 것 같아도 일단은 아이디어 제시하면은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보다 양이 중요. 가급적이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또 저 사람이 낸 아이디어하고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보고 그래서 여럿이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명 내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가장 좋은 것, 선택을 하는 것,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1박 2일 놀러 간다라고 결정할 때도 당연히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모여서 의견을 하다 보면은 언제 놀러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물은 뭘 할 것인가, 뭐 어디 관광을 할 것인가, 음식을 뭐 먹을 것인가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가장 좋은 1박 2일 여행 일정을 짜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캠퍼 기법 그래가지고 사고 유발 질문 이제 한국말로 부조한 기분 이렇게 돼 있고 뭐 약자로 그래서 뭐 대체하기, 결합하기, 어댑터 적용하는 거, 모디파이 바꾸는 거. 이거는 put use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eliminate는 이제 제거하다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리버스는 거꾸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단어 앞자를 따서 이제 스캠퍼 기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971년도 미국 교육학자가 제안한 방법이에요. 교육학자가 이제 교육학자니까 이제 학생들 교육시킬 때 사고방식을 이제 어떤 사고를 깨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개발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체하기, 옛날에는 이제 컵이 전부 다 이제 도자기 컵이었었죠. 또는 스테인리스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면 어떨까? 종이로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종이컵이 나온 거예요. 종이컵. 그리고 지금 이제 플라스틱 빨대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환경 오염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금방 썩을 수 있는 것, 자연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럼 종이 빨대 그런 것들이 나오고 대체하기입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결합하기, 합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합치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사무실에 가보면 복합기라고 써요. 복합기. 복사기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캐너도 되는 거. 좀 덩치가 크죠.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게 복사기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락할 때 문서를 보내야 되니까 팩스로 보냈습니다. 팩스. 그 다음에 필요한 문서 스캔 뜨는 거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각각 있었었는데 보면은 이제 스캐너하고 팩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같이 씁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복합기예요. 그리고 요즘 또 흔히 볼 수 있는 그 결합한 거는 스마트폰도 있죠. 전화하고 카메라가 합쳐졌죠. 전화하고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있죠. 스마트워치. 그거는 시계하고 전화하고 합쳐진 거죠. 시계하고 전화. 그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쳐서 기능을 하나 합치는 걸 결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개조하기.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조건에 맞도록 적용 개조할 수 있는 것. 그 잠자리 나는 거 있죠. 잠자리가 날개를 나는데 그 공중에서 멈추기도 하죠. 그리고 전후좌우로 자유스럽게 날아갑니다. 그거를 보고 나온 게 헤리콥터가 되겠습니다. 헤리콥터.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단풍잎이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개발한 게 헤리콥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팔각 연필이 많죠.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놔도 굴러 떨어지질 않죠. 처음에는 이게 동그랬어요.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굴러 떨어지니까 불편하고 쓰기 떨어지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각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각 연필도 있고 대개는 이제 팔각 연필이 많죠. 그게 이제 적용하는 거, 개조하는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저런 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저 이제 안경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선글라스로 한 거. 그 다음에 안경 대신에 콘택트 렌즈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변형하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거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산을 양산으로 사용하는 것. 뭐 그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어떤 풀은 이제 종이하고 종이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디 회사에서 만든 게 자주 떨어지는 거예요. 풀이 붙기는 붙는데 오래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바꾼 게 바로 포스트잇이랍니다. 포스트잇. 임시로 붙여놓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당히가 붙어 있지만은 접착력이 아주 세질 않죠. 그냥 붙었다 떼었다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하기는 뭐 현재 아이디어 또는 구성요소 어느 부분을 없애는 것. 요거 대표적인 얘기가 무선 마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 지금 마우스는 전부 다 유선이죠.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불편함이 많죠. 여러분 이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을 없앤 게 무선 마우스, 다음에 무선 이어폰이 되겠죠. 그게 제거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꾸로 하기. 현재 아이디어 구성요소 방법 순서 등을 거꾸로 해보는 거. 거꾸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좀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누드김밥 예를 들면 누드김밥. 우리가 김밥 그러면은 순서대로 김을 넣고 그 위에 밥을 넣고 그 위에 그 김밥 속거리를 넣죠. 그래서 뚫뚫 말면은 속에서부터는 김밥 속, 밥, 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그거를 거꾸로 하면은 제일 겉에가 완전 거꾸로는 또 아니겠네. 어쨌든 밥을 제일 겉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누드김밥. 그게 거꾸로 하기에 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스캠퍼 기법이에요. 사고 유발 질문 기법.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캠퍼 기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바꿀 수가 없을까? 합칠 수가 없을까? 뭐 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변형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볼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느 구성 요소 한 부분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강제 연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1958년도 영국 작가가 창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1958년도 영국 작가. 58년도니까 지금부터 60년 좀 더 됐죠. 60년 된 거고 요거는 50년 전이고
이거는 지금부터 8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아이디어지만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강제연결법은 뭐냐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를 강제결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목록표 작성법, 카탈로그 기법, 직중대 관련 관계 기법 뭐 등등인데 대표적인 게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아무 단어죠. 아무 단어나 써놓고 단어를 10개, 20개 써놓습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뭐 문제라든가 주제라든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례로 이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가방 회사인데 가방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리고 단어를 아무 단어나 가방하고 전혀 관련 없는 뭐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단어를 써놓고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라면 그냥 사전을 갖다 놓고 그냥 딱 아무데나 펼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방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나왔어요. 불. 그러면은 가방하고 불하고 그러면은 따뜻한 가방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단어를 뽑았는데 구름이 나왔다. 가방하고 구름. 구름은 하늘에 떠 있고 가벼우니까 떠 있고 그러면은 뭐 가벼운 가방 이런 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의 단어를 아니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문제점 물체하고 그 선택한 단어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연결법이라고 합니다. 강제연결법.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창업단의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제연결법 이걸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사고 방식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거,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다음에 스탬퍼 기법, 그다음에 강제연결법 같은 거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또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의논을 하든 또는 기업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할 때 이제 써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스탬퍼 기법, 강제연결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7쪽이에요. 67쪽. 이제 선정 단계는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뒤에서 이제 바로 또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는 이제 순서, 창업할 때 아이템을 선택하는 순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요 포털에서 제시된 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